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뜻밖의 기술 이전. 2. 놀라운 반전. 최근 미 해군이 고등훈련기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 중에는 KAI와 로키드 마틴의 T-50도 있는데요. KAI와 로키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KAI는 KF-21 네이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KAI의 개발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고민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AI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로키드 마틴사를 통해 이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현재 개발 예정인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도 혹독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나라들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미 해군이 운용 중인 구형 제트 고등훈련기 T-45C의 엔진 블레이드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파손되는 현상이 발견됐으며 곧 모든 T-45C의 이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현상은 전투기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 전투기가 공력적 초음속 상황에 진입하게 되면 캐노피 전방 기수 부분이나 덕트의 구조상 특징으로 인해 충격파가 자주 발생하며 진동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진동으로 인해 볼트나 작은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구조물들이 엔진에 흡입될 경우 엔진 블레이드를 파손시키며 파편을 만들게 되고 그 파편이 엔진 도관뿐만 아니라 유압 계통까지 망가뜨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투기는 활공 비행마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쓸 도리 없이 지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T-45C의 상태에 미 해군 기관들과 파트너 업체인 롤스로이스는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요. T-45 훈련기는 1988년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운용되고 있으며 1997년에 그 파생형인 T-45C로 전량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중간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도 T-45C는 30년 넘게 운용되어 온 구형 기체이기에 그 원인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 소속 조종사들과 비행 교관들은 T-45C의 탑승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도 더는 제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2023년까지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테스트한 후 2028년부터 200여 대의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밝혀지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들로는 보잉과 사브의 T-7B, KAI와 로키드 마틴의 T-50 레오나르도의 M346 등이 있는데요. KAI와 로키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차기 훈련기에 대해 실제 전투기와 최대한 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공군의 경우 활주로 길이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해군은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기에 활주로 길이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 네이비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음과 동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KAI가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죠. 설계나 개발 관련 문제 외에도 실제 시제기를 만들어서 함상 테스트를 하는 일 역시 굉장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에 그 우려는 더욱 컸는데요. KAI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KAI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로키드 마틴사를 통해 이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KAI는 함재기형 FA-50 모델 개발 과정을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환제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KAI의 관계자에 따르면 D50은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파일럿 후보생들에 의해 거칠게 다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량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KAI의 기술진들은 4년 6개월 정도면 함재기형 FA50의 설계, 개발 및 테스트까지 완료하여 납품할 수 있다며 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개발 경험은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 역시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KAI와 록히드 마틴의 주요한 경쟁 상대 보잉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7A를 해군형으로 파생시킨 T-7B를 제안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앞서 T-7A는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됐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기 사양에 맞춰 설계 제작된 기체입니다. 국내의 한전투기 설계 전문가는 T-7A의 현재 공허 중량으로 봤을 때 경전투기 버전으로 개량된다고 하더라도 무장 탑재 능력은 FA50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T-7B가 함재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함재기는 항모 이의 착함 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기고를 갖춰야 하며 충분한 작전 행동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 해군이 사용할 차기 훈련기 역할을 해내기에는 현재 T-7A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두드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강력한 경쟁 상대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미 공군 훈련기 선정 시 미 정부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요구 성능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T-7A를 사업 우승자로 선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의 의사결정은 미 공군과 독립되어 있으며 미 공군과는 다른 독자적 기준으로 사용할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은 튼튼한 기골과 넉넉한 연료 탑재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훨씬 높죠. 생산비 절감과 구조 경량화에 치중했던 T-7이기에 이번 사업에서는 정치 경제적 이유로도 사업을 따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 FA50은 이미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등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규모의 경제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의 유력한 우승자로 FA50을 꼽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인트는 폴란드가 도입한 FA50PL에 대한 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리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6 기체들은 지금 바로 현대화 개량 작업을 하지 않으면 5년 내 퇴역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FA50PL을 한꺼번에 48대나 사들인 폴란드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A50PL은 현재 그리스가 보유한 154대의 구형 F-16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긴 수명주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AESA, 레이더와 AIM-120 암람으로 시계 외 공중전 BVR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유는 중고 F-16을 대 이상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기사 후반부에 가서는 FA50PL은 마찬가지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제공되고 있는 이탈리아 M346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며 FA50PL과 이탈리아 훈련기 M346을 같은 체급으로 다루어 보려는 무리한 분석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훈련기 사양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M346과 처음부터 전투기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설계된 FA55PL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체는 무리하게 두 기체를 비교하며 현재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M346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FA50PL의 개량 내용에 대해 너무 한정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마치 M346이 FA50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실은 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가 통합된 FA-50PL에 비해 M346은 시계 외 공중전 BVR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과거 폴란드는 M346에 대해 기본적으로 천음속 기체이기 때문에 공격기나 전투기로 부적합하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FA-50PL은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며 습득한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기에 경전투기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에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까지 등장하는 모습에 괜스레 기세등등해지는데요. 계속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최근 세계적인 갑부 빈살만이 결국 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단 20시간 만에 무려 100조에 달하는 네옴시티 MOU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그의 추정 재산은 무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688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20시간 만에 100조를 투척하는 건 너무 지나친 금액이었기에 가짜뉴스 논란이 일었을 정도입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빈살만은 한국을 방문한 직후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옴시티는 사막 위에 170km에 달하는 직선 도시를 건설하는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계획된 적 없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곧 전 세계 기업들의 힘을 모아야 함을 의미했기에 당연히 일본도 예외일 수가 없었는데요. 한국이 아무리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한들 혼자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 추측한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그런데 방한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빈살만은 갑자기 모종의 이유로 방일 계획을 돌연 취소하며 일본 열도에 충격을 줬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번 일정에서 일본 기자들의 출입을 철저히 봉쇄시키기까지 했다는데요. 놀라운 건 빈살만은 처음부터 일본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도중 결심을 더욱 굳혔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통째로 한국에 넘어갈 상황. 빈살만이 일본을 패싱한 소름 돋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네옴시티의 실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옴시티란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170km의 유리 터널을 건설하고 바다엔 팔각형 모양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큰 들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높이는 롯데월드타워에 버금가는 500m로 벽체 건물 2개 동이 200m 간격을 두고 이어지는데요. 이곳엔 총 90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 예정이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첫 공사가 이미 시작됐지만 일반인들에겐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의문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저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나? 나는 근본적 의문 말이죠. 그러나 설계를 맡은 타렉 카툼이 네옴시티 도시계획 총괄 디렉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도전이라며 네옴시티는 기술과 과학을 통해 사막의 생명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멀리 떨어져서 살고 중심지의 좋은 서비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도시를 3차원 안에 밀어넣는 게 해결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옴시티의 중심도시 더라이는 보행자 구역과 공공구역 공원 등이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로 설계대로라면 교통체증과 소음 없이 3차원으로 엮인 공간에서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선형 도시로 지어지게 됩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네옴시티의 구상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런던에서는 5분 안에 16,000명의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면 더라이는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8만 명에게 닿을 수 있고 병원과 경기장 등 모든 서비스가 응축돼 있어 5분 10분이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은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즐길 수 있으며 실제 건설 면적은 전체 부지의 5% 밖에 되지 않고 95%는 사막과 산 협곡 등 자연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인데요. 네옴시티는 사우디 반도와 이집트 홍해 아카바만 동쪽에 건설되는 첨단 미래 신도시로 특히 100%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네옴시티의 이상입니다. 수는 담수화 플랜트를 통해 공급하고 로봇이 물류와 보안 가사노동 서비스를 담당하며 건물 외벽은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리로 만들어 태양광 발전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만 26,500 스퀘어 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고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폐기물 발생이 없다는 점도 네옴시티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 외 사회주택을 도입해 수직 계층화 없이 소셜믹스를 혼합시킬 수 있을 것이며 220개의 식물을 가져와 자연환경을 만드는 등 이는 사실상 제2의 지구를 만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와 반도체 기술 및 AI 전문 기술이 총집합해야 최소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총감독인 빈살만이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하필 한국을 콕 집어 선택한 데는 몇 가지 정치적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빈살만이 한국에 와서 했던 행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빈살만이 입국하기로 된 날짜는 11월 17일. 그러나 그는 예정보다 하루 이른 16일에 입국하여 17일 저녁 일정을 마친 뒤 출국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른 시간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40조 원이 넘는 투자 개발 사업 협력 보따리를 풀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는데요. 빈살만과 친분을 바탕으로 차담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회장은 17일 예정됐던 재판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혜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들도 서둘러 참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살만이 이날 한국 기업들과 맺은 계약은 총 26개 프로젝트로 그 사업 규모는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AZ까지 빈살만이 100% 갑이 되어 진행된 이번 차담회엔 일본이 껴들 자리는 단연코 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빈살만이 이끄는 사절단의 발언을 인용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과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은 개최되지 않을 것이며 빈살만이 갑작스럽게 일본 방문을 취소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그가 머문 소공동의 롯데호텔엔 사우디의 전통 복장인 흰색 깐두라와 검은색 정장을 입은 9개 남성들이 로비를 분주하게 오갔고 현관에는 외부인들의 시선을 막기 위해 병풍과 흰색 천막이 들어섰으며 소총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은 한국을 제외한 기자들의 내부 진입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빈살만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일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몇십 년간 한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수많은 건설 능력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추정했는데요. 한때 중동의 형제라 불릴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사우디와 UAE 사이의 균열이 바로 네옴시티 건설의 첫 번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무렵 세계 석유 수요가 큰 타격을 입고 유가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자 오펙은 2020년 4월 감산에 합의하고 2022년 4월까지 점진적으로 감산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오펙의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1년이 지난 2021년 3월 유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갑자기 UAE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UAE는 석유 생산 쿼터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다른 회원국은 물론 사우디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UAE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UAE 측은 감산 쿼터를 늘리지 않는 대신 증산만 결정하고 감산 완화 기간은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우디는 증산과 감산 완화 합의 시한 연장을 모두 결정해야 한다며 UAE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에서는 두 나라의 미묘한 갈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엿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유 공급에 대한 갈등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 지정학적 부문에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멘 공습으로 지난 2015년 사우디와 UAE는 걸프협력회의인 GCC 동맹을 형성하고 예멘 공습에 나섰지만 2019년 UAE가 예멘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하면서 꾼을 잃은 사우디만 전쟁터에 남게 됐고 이것이 사우디를 불쾌하게 만들면서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이와 함께 2017년 초 사우디와 UAE, 바레인 등은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했으나 지난해 1월 사우디 주도로 카타르에 대한 무역 및 금수 조치를 해제한 것에 대해 UAE는 화해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전쟁으로 풀기엔 양국 모두 너무도 잃을 게 많았다는 것. 조금 유치하지만 이후 양국은 서로 누가 잘 사는지 노골적으로 대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중동에서 여러 차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 예로 UAE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가 바로 삼성물산의 작품인데요. 당시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설계 부문이 전적으로 미국의 작품이라고 해서
한국은 그냥 노가다만 한 게 아니냐고 폄하하기도 했으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설계자는 건물 설계만 할 뿐 이 설계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것을 갖가지 시공법으로 구현해내는 것은 전적으로 시공사의 몫이기 때문이었죠.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경우 설계자는 자신의 설계대로 정말 건축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했지만 시공을 맡은 상용건설이 세계 최초로 이를 실체화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이를 두고두고 질투하던 사우디는 그의 부르즈 알리파의 높이의 2배에 달하는 1600m짜리 마철루와 네옴시티 건축을 세계에 알렸는데요.